저희들이 이제 자산 관리할 때 중요한 게 자산 배분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예일대 기금을 운영하는 CIO인 그 데이빗 스웬슨 책을 번역을 하면서 자산과 자산 배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는데, 일반인들에게 자산 배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울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축구를 매니아는 아니지만은 축구를 예를 드는 게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정말 자산 배분하고 비슷합니다. 일단 축구 포지션이 3, 4, 3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격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격수에 해당되는 제일 중요한 자산이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미드필더에 해당되는 게 이제 부동산, 리처, 인컴 상품, 하이힐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비수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국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딱 자산 배분에서 세 가지 클래스를 나누는데, 그게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채권. 그게 딱 그 축구의 포지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 감독처럼 자산 배분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마치 축구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이제 어떤 상대방이냐 하는 것이 이제 금융시장의 상황, 그리고 내가 몇 골을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수익률을 몇 %로 타겟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내가 높은 수익률을 타겟으로 한다면 공격수를 많이 배치를 해야 될 거고, 수익률을 골을 최소한 안 잃는 것을 많이 목표를 한다면 수비수를 많이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는 요즘 말하는 중위험 중수익 같으면은 이제 미드필더를 많이 두툼하게 배치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구 감독처럼 좀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펠레가 잘한다고 해서 펠레를 11명 넣어놓는다고 하면 축구는 안 됩니다. 홍명보만 11명 넣어놓는다고도 안 되듯이요. 잘 뛰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수비를 잘하는 덩치 좋은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잘 연결해주는 애들이 있고, 이런 각각의 특기들이 있는 사람들을 잘 조합을 해놔야 축구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 자산도 각각의 특기가 있습니다. 주식은 무엇이 특기냐 하면은, 주식은 수익률 내는 게 특기예요. 주식을 가지고 수비를 하겠다 하면은 이건 엉터리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원금을 잃지 않겠다,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포지션이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자기가 공격수에 두면은 이것은 주식은 잃을 수 있고, 이거는 수익률 내는 것이 주된 목표이고, 국채나 채권,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위기가 닥쳤을 때 방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미드필더하고 뚫렸을 때 골을 잃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그게 역할이지, 채권을 운용하면서 채권을 가지고 떼돈을 벌겠다는 것도 잘못된 목표라는 것이죠. 채권은 채권의 역할은 그걸 해칭을 하고 막아주는 역할이고, 수익을 내려면 주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필더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분산된 자산 배분군을 만들어 주려면은 미드필더에 해당되는 것들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같은 위험을 지더라도 훨씬 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미드필더이거든요. 간단한 전투를 할 때는 백병전을 합니다. 소대나 분대가 싸울 때는 그냥 가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소총을 쏘지만은 대대나 연대가 붙을 때는 절대 그렇게 안 싸웁니다. 포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군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후퇴할 때는 포를 쏘고 후퇴를 한다든지, 공격을 할 때도 포를 탁 쏘아놓고, 그 다음에 소총수가 가서 이제 싸운다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마찬가지 자산 관리를 할 때도 이런 자산 배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라는 것이 전쟁에서 전략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항상 자산 관리를 한다면은 나는 자산 배분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면은 그것을 축구로 좀 생각을 해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인생 후반에 예를 들어 제가 한 예를 들자면, 그럼 축구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하면은, 내가 조금 높은 인컴 수익을 얻고 싶다 하면은 미드필더를 많이 두텁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50%를 미드필더, 이런 것들이 이제 리처라든지 그 다음에 하일즈나 이런 것들이, 배당주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배치하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리처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이제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래도 한 6%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때는 이제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미드필드를 구성하고 내가 그래서 이걸 뭐 한 50% 하고 그 다음에 한 30% 정도를 내가 이제 국채나 채권을 가지고 이제 백업을 하는 것입니다. 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 정도를 이제 주식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자산 혹은 요즘 말하는 이제 그 테크 기업, 글로벌 혁신 산업에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 5,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축구로 치자면은 나는 이제 조금 더 뭐 3, 4, 4 이런 전략은 좀 젊을 때는 4, 3, 4 뭐 이렇게 해도 4, 3, 3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2, 5, 3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2, 3, 5도 괜찮고 이런 것들의 생각으로 한번 크게 잡아 보시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이제 미드필드에 들어가겠죠. 그런 거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나는 축구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자산 배분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딱 그렇게 매칭이 되네요. 투자를 할 때는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하는 것이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금을 예를 들겠는데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금은 안전자산일까 위험자산일까? 무슨 자산일까요? 보통은 안전자산이라. 네. 네. 프레임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금을 내가 어디 최후의 수단으로 혹은 수익을 얻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게 내가 피난을 간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쓰겠다면 이게 정말 최후의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슬라이스된 이런 금괴 아니죠. 슬라이스된 금 조각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자분은 이제 금을 이렇게 다 조그맣게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괴 이거 가지고 바꿔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 돈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조그맣게 해서 마치 금화처럼 만들어 가지고 해놨다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금은 안전자산입니다. 근데 금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금은 위험자산입니다. 금은 하루에도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가격으로 보자면 위험자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산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 금은 위험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 안전자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걸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리츠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리츠의 가격 변동성이 주식보다 큽니다. 사람들은 리츠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가격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상업용 이런 것들은 뭐 가격이 푹푹 떨어지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큰데, 근데 리츠가 주는 배당은 일정 기간 동안에 배당 변동성은 적거든요. 그러니까 리츠가 매년 주는 배당 금액이 갑자기 내년에 뚝 떨어진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츠의 가격이 뚝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리츠라는 것을 가격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건 되게 위험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리츠를 사고 팔고 막 이러려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자산이다. 이거 가격은 상황에 따라 뚝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 자산이라고 하지만은 리츠를 배당 금액을 보고 들어간 사람한테는 안전 자산입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배당 금액의 변동은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 자산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자산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리츠라는 것을 배당을 기준으로 보면은 리츠는 비교적 안전한 자산이지만은 리츠의 가격을 본다면은 리츠는 위험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자산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택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배당이라는 관점에서 리츠를 받아보면은 리츠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여서 나는 이것을 많이 편입할 수 있는데 가격 변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겁이 나서 편입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프레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장기 프레임입니다. 장기 프레임이라는 것은 자산을 내가 수익을 얻겠다 하는 기간을 장기로 계산을 해서 프레임을 봐야지 단기적으로 매년 혹은 매 6개월마다 꾸준한 수익을 얻겠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나의 자산 선택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 6개월, 매년 꾸준한 수익을 얻겠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자산을 본다면 정기예금을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5년 혹은 3년, 5년
이 단위에서 내가 수익을 얻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자산의 선택 규제는 훨씬 넓어집니다. 주식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주식은 6개월, 1년 동안에 정말 보정을 못 합니다. 이거는 1년 동안 마이너스 20%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요. 그렇지만은 주식을 한 5년, 10년 이렇게 길게 보면은 잃을 확률보다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프레임을 단기 프레임으로 볼 것인가, 장기 프레임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단기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정기예금만 자기의 자산 범주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들은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프레임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보다 이제 그래서 제일 장기로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이 땅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은 여차하면은 자손한테까지 주겠다는 생각에 긴 프레임으로 하는 것이 땅이거든요. 이 단기 프레임으로 보면 땅 투자는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자산 관리를 할 때 무슨 프레임을 가져야 옳을까인데 결국 장기 프레임으로 승부를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은 장기 프레임으로 승부를 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프레임을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기 프레임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이제 정기예금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주식 변동성도 크고 하니까요. 근데 이 프레임을 좀 이제 장기로 가지자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이고요. 이제 두 번째 프레임은 이전에 미국에도 보면은 20세기 초나 이런 때 보면은 주식에서 뭘 중시했냐면은 배당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배당 수익률과 채권의 배당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주식의 성장주나 이런 것들이 놓으면서 이제 배당 안 하는 것들 이런 주식도 놓으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것을 쳐다보고 이러기 시작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옛날부터 보았던 것은 꾸준하게 주는 배당, 이자, 임대료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인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인컴은 없지만은 가격이 올라가서 되는 것을 우리가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이라고 그러는데요. 투자를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자본이득과 인컴이 있는데 인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조금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배당이나 이자나 임대료를 꾸준하게 줄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하면은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게 가격 변동은 좀 있지만은 인컴을 주는 것들이 꾸준하게 있다 그러면은 그 자산은 선택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인컴을 주는 것이면은 자산의 변동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면 인컴이 되게 많기는 한데 그냥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요. 5%로 20년이 지나면은 그냥 단순하게 100%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로 내가 배당을 꾸준히 받았다고 그러면은 20년 지나면은 자기의 원금은 다 찾아온 겁니다. 근데 배당을 안 주는 회사가 20년 동안 자산 가격이 안 올랐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은 무수익 자산을 가진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컴을 꾸준히 주는 것은 듀레이션이 그만큼 짧기 때문에 자산 가격의 변동성도 적습니다. 그래서 인컴을 주는 것에 투자의 프레임을 두면은 리스크도 좀 적으면서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기 프레임을 갖고 거기에 아울러서 인컴을 자꾸 보는 그런 프레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프레임이 라이프타임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라이프타임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나라는 인간, 인적 자본을 집어넣으라는 것인데요. 젊을 때는 나의 인적 자본은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많은 폐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은 좀 위험한 것을 투자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는 내가 메이드된 패고 더 이상 받을 패도 없기 때문에 그 금융자산은 안전한 것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프타임 관점에 와서 젊었을 때는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투자 자산을 갖고 요즘 뭐 30대 분들 많이 이제 투자 자산을 갖는데요. 그런 태도는 좋은데 또 차입을 해서 하는 거는 꼭 좀 제가 그건 정말 겁납니다. 차입을 해서 하는 것은 좀 잘못하면은 차입을 해서 했다가 잘못되면은 평생 자기가 번 월급의 소득을 거기 넣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힘이 안 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일을 해서 버는데 그 돈을 다른 데 다 간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차입하는 부분은 꼭 좀 이제 그런 부분만 하지 않는다면은 이 태도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내가 이 한 번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인생을 바꾸어 보겠다. 예를 들어 이런 때 이제 이런 유혹이 제일 클 때이거든요. 투자 시장에 오래 있어 보면은 신을 믿게 됩니다. 왜 신을 믿게 되냐면은 인간의 예측 불가능성,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인간의 예측력이라는 것,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이런 게 터질지 이건 정말 그 자본시장 역사상, 주식시장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젊었을 때는 이런 걸 해보면 수는 있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인생 역전을 하려고 하는 거는 꼭 좀, 그래서 라이프타임 관점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 내가 들어가는 것과 나이 들어서 들어가는 것의 프레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좀 프레임을 가지고, 이게 제일 기본적인 프레임일 것 같은데 이 정도라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리츠 펀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개별 종목처럼 휴지 조각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 건가요? 리츠는 모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초자산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주식도 마찬가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언더라인 에셋이 그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이 이익이 잘 나느냐, 그걸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듯이요. 리츠 같은 경우에도 기초자산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롯데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에서 나오는 그게 수익을 이제 배당으로 주니까요. 그게 이제 그 기초자산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백화점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배당이 잘 나올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리츠는 오피스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오피스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이 문제가 없는가, 이걸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오피스 가격이 급락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 들어가 있는 도로나 이런 쪽에서의 통행료가 제대로 나올 것인가, 이거 체크하시면은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주식 시장이 떨어지는 거하고 이 리츠에 관련된 거하고는 상관관계가 훨씬 약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통행을 갑자기 안 한다? 잘 안 그러죠. 그 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뭐 갑자기 뚝 떨어질 가능성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 리츠라는 것이 주식 종목처럼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덩달아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이제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때 이제, 배당 수익률이 현 기준으로 막 6%도 이렇게 나오고 하거든요. 6, 7%도 나오고 하는. 이런 때가 이제 좋은 기회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언제 리츠 시장이 커졌냐 하면은, 미국도 이전에는 리츠 시장이 별로 안 컸습니다. 안 컸는데, 1980년대 우리가 중후반에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파산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축대부조합이, 개인들한테 이렇게 많이 대출을 해놨다가 이게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게 미스매치가 되면서, 금리 미스매치가 되면서 저축대부조합이 많이 파산을 합니다. 파산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다 내놓거든요. 완전히 싼 값에. 그걸 리츠에 편입하면서 수익률이 아주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리츠 시장이 그때부터 확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츠 시장은 이것처럼 주식 시장이나 자산 가격이 뚝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제일 좋은 기회가 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리츠 시장도 일본도 커졌는데요. 일본이 언제, 미국을 유추해 보면은 일본에는 언제 커졌을까 보면은 그냥 유추해 보면 압니다. 일본은 버블이 꺼졌을 때일 거, 자산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실제로 일본은 버블이 꺼졌을 때부터 이 리츠가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편입하는 자산 가격이 낮으니까 그 초저금리 하에서 이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일본에서 정기예금 금리 0.1%, 뭐 국채금리 1% 하는데 그 시점쯤 돼서 리츠 수익률이 4에서 5%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이 시장이 막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리츠는 그 안에 들어있는 기초자산, 건물이라든지 거기서 나온 임대료, 그걸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